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유일하게 토론회에 불참한 김을동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 중인 모습이 국민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후보는 토론회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 간 비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그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상하게 비난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여당 한 사람이고 또 야당이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요하게 정책 대결이 아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토론회를 안 하려고 했고 또 김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역구 주민들은 김 후보의 이런 행보에 불만을 표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다 토론을 해야 하잖아요. 토론하는 걸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다는 걸. 세 명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정식으로 국민 앞에 무엇을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고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이래야지. 왜 자기만 빠져?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송파구 선관위에 김 후보의 불참 사유를 문의하자 송파구 선관위는 사유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고요. 지금 토론회 할 적에 기호 몇 번 새누리당 누구 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가고 자막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사유를 안 밝히게 돼 있어요. 김 후보자의 불참 사유가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됐다고 되묻자 선관위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불참 사유를 밝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된 결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글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자님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몇 군데서 전화 왔었는데 똑같은 제가 다 답을 드립니다. 후보자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가지고 불공정한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김을동 후보가 불참한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 밤 방송됩니다.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공약도 불참 사유도 알 수 없는 토론회를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전체 선거구 중 50여 개가 넘는 곳에서 후보자 간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그중에서 3번 이상 같은 후보자끼리 맞붙는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무려 5번째 리턴 매치가 벌어진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성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재는 우 후보의 지역구로 역대 전적은 2승 2패로 동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입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후보의 대결입니다. 16대 총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낙선한 바 있고 현재는 황 후보의 지역구로 전적에서는 황 후보가 1승 앞섭니다. 네 번째 대결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의 격돌로 리턴 매치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야야 대결 구도입니다. 17대 총선에서는 유 후보가, 18대 총선에서는 김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유 후보가 승리해 서로 뺏고 뺏기는 양상입니다. 전적에서 1승 앞서고 있는 유 후보의 현재 지역구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재는 심 후보의 지역구로 심 후보가 앞선 총선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입니다.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가 격돌합니다. 현재는 오 후보의 지역구로 최 후보와의 역대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영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의 대결입니다. 박 후보가 전적에서는 모두 이겼습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이뤄지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을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과 625표 차이가 난 새누리당 정두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의 재대결입니다. 현재는 정 후보의 지역구로 역대 전적에서는 정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와 민주당 신기남 후보가 격돌합니다. 18대에서는 구 후보가, 19대에서는 신 후보가 이겨 각각 1승씩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와의 양자 대결 양상입니다. 경기 고양시 갑입니다.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결입니다. 손 후보가 18대, 심 후보가 19대에 각각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손 후보와 심 후보의 표 차이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70표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입니다.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가 맞붙습니다. 여성 후보 간 대결로 현재 김현미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서로 각각 1승씩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흥시 갑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후보의 대결입니다. 18대에서는 백 후보가, 19세에서는 함 후보가 각각 승리해 현재는 함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인천 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후보의 대결입니다. 18대와 19대 선거에서 모두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을입니다. 대전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격돌합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했고 현재는 박범계 후보의 지역구로 서로 1승씩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대결입니다. 현재는 박 후보의 지역구로 전 후보와의 선거에서 모두 이겨 전적에서 앞서 있습니다. 리턴 매치가 이뤄지는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 후보자들의 행보가 곧 그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바로 투표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빌립니다.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월요일부터 투표의 힘은 소수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공약을 듣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이정미 후보가 시간 여건상 스튜디오에 나올 수 없어서 김재 기자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시잖아요. 네. 되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1번 되실 수 있었던 이유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우리 당은 다른 1당, 2당, 3당하고는 다르게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이 지난 진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2012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창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창당 멤버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3년 반 동안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당을 좀 굉장히 묵묵히 잘 읽어왔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는 이제 많은 비례대표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원내 활동과 또 당이라고 하는 정당 활동과 이것들을 잘 융합시켜서 좀 당을 이끌어갈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좀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의당이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정의당을 상징할 수 있을까? 라는 건 이렇게 이미지라던가 단어라던가로 표현해 주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보 정당이 원래 이제 고유의 자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제가 그동안 이제 정의당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여성을 대변하거나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특히 요즘 이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그 동물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좀 이끌어왔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정당 당원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정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믿음들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비례대표 명단을 정의당이 딱 발표했을 때 네. 노동계를 좀 대표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냐라는 네.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차적인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우리 당 강령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놓고 보더라도 저도 처음에 이제 사회운동을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일을 이렇게 함께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 후에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당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력이 좀 가려졌을 뿐이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 4번인 윤소아 후보도 전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 비례대표 6번인 조성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이외에도 조직돼 있지 못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또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 노동조합 조직을 또 만들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평가는 조금 저희들한테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의당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개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 경제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경제법들을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낙수 효과가 이제 벌어지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재벌 기업들 돈 잘 벌 때 사실 그 돈이 아래로 흐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사내 유보금 800조가 벌써 금고에 이제 쟁겨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정하게 이제 소득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내수 시장이 돌아가고 이래야지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서는 이런 오랜 그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가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내놓는 것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의 지금 월 평균 그 임금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한 300만 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개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그 시장 안에서의 임금 수준도 올리지만 복지임금,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각 그 가구당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300만 원 평균 임금, 그다음에 복지임금 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은 또 너무 작지요. 그런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참 충격적인 그 통계 수치를 봤는데 OECD 나라들의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으로 따지면 2달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어려워져 있고 특히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 키우는 부모들 맨날 뭐 어린이집 아이 찾으러 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5시 퇴근제를 도입을 해서 정말 진짜 저녁이 있는 삶 가족 공동체가 함께 좀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세 가지를 들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300만 원 임금과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퇴근 시간을 당기는 문제는 기업들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를 기업들한테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임금 정책들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정치가 그것을 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소득 격차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하지만 실제로 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올해는 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계도하자,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기업들에게 그런 수준까지 올해는 임금 인상 수준을 6%나 7%나 이렇게 올리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머리 맞대 보면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이 있는데 임금 정책은 왜 없겠어요? 네. 그럼 아까 사회복지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사회복지 임금을 10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현재는 사회복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확한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OECD 평균 그 복지 지출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 수준까지 지금 다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대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마련책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래서 이제 공정과세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일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세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복지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을 해서 그것도 뭐 일정하게 그 차등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그것은 복지 지출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웬만한 그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그런 정책들을 다 실현을 하고 있고 복지로 걷어들이는 세금 자체도 우리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일단 도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원 내에 들어가셨을 때 할 활동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어떤 걸 발의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그 출마하면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국회 안에 다뤄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대 국회만 하더라도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진행이 됐고 뭐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들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그 당시에 소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것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법안들이 발의조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당 안에서도 이제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정치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이제 혐오와 차별,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상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19대 국회에서 그 진선미 의원이 이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발의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을 제가 좀 발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실 제도가 그것을 중심으로 다 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1인 가족이 25% 그리고 2030년대 정도가 되면 35%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도는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혼자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들끼리 커플 관계를 맺고 가족을 형성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요즘은 이제 다양한 어떤 섹슈얼리티의 어떤 이제 그 변화, 섹슈얼리티적인 어떤 그런 결합 이런 그 가족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정하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그 가족관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그런 법안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제는 정치권 안에서 좀 제대로 좀 다뤄봅시다. 이런 주장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 적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이
의원을 특정하기가 좀 좀 이것도 좀 웃긴 네. 질문이긴 한데요. 여성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시고 싶은 활동을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사실 19대 국회 말미에 그것도 뭐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그 민의가 국회에 너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국회 안에서 이것이 다뤄졌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비례대표를 한 100석까지는 늘려서 지금의 어떤 불비례성을 보완을 하라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게도 개선을 하라고 시작됐던 논의가 개각이 된 거죠. 그나마 53석으로 있었던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줄면서 사실 비례대표 안에서 50% 여성 할당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이 준 만큼 여성의 의회 진출이 또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나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해서 그 안에서 여성 의원들의 정치적 진출들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국회에 많은 뭐 예전에는 3%, 4% 수준이었던 여성 의원 비율이 그나마 지금 한 15%까지 된 것도 비례대표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의 어떤 혜택을 받고 국회에 들어간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 문제에 굉장히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뭐 의원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성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꼭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당 당번호 한 번만 강조해 주시고 이번 선거 모토 한 번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기호 4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런다라는 것은 감수하거든요. 근데 출발선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이렇게 자존감을 잃게 되고 또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 정의를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또 민주적인 어떤 질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다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또 전반적으로 나라가 활력을 찾게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이번 그 총선의 목표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다 썩었다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의 한 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호 4번 정의당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아마 국회 안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석 정도 확보하시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저희들로서야 20석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 원내교섭단체 문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원내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도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두 자릿수 정당 지지율 그리고 두 자릿수 의석수 확보 여기까지를 저희들의 목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를 총선에만 국한해 두고 있지는 않아요. 2017년 정권교체까지를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들의 바람이고 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국민들한테 가장 독한 정부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그때 고통받는 부모님들한테 단 한 번의 위로와 사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책임자를 처벌해야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둔 그런 정부예요. 이렇게 독한 정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말 바꿔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변화의 요구들을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야당이 바꿀만 하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이끌어야 될 제1야당은 역대 또 너무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야당으로 될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외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제1야당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정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의당으로 확고히 그 지지를 묶어주시면 정의당이 제1야당 정신 차리게 하면서 정권 교체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목표는 당으로서는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일단 좀 그 정치에 특히 제1야당에 실망하고 계신 분들을 정의당의 지지로 좀 모아내고 그 힘으로 제1야당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정권 교체 하나의 이렇게 축으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